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6명의 본경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후보 중 2명이 탈락하고 6인 체제가 되면서 최종 대선 후보를 향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됩니다. 네, 국민의힘도 대선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배종고 세한대 교수, 김병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후 5시 반에요.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본선행 티켓 6장이 누구에게 배부될지 발표가 납니다. 국민과 당원의 여론조사가 반반씩 반영. 2명이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당초 9명에서 8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6명이 예비 경선 통과하고 2명이 탈락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좀 양상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숫자가 바뀌고 또 그리고 경선의 구도가 바뀌고 전략이 바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는 예비 경선하니까 1위 주자, 이재명 주자 때리기를 통해서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6명으로 줄어들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좀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당초에는 1대7의 이재명 대 비이재명 그리고 이제 추명연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6명으로 줄어드니까 추명연대의 비중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주자들도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입니까? 1위 주자하고 연대할 것인지 또는 2위 주자하고 연대할 것인지. 왜냐하면 경선이 끝난다고 나머지 이 주자들의 정치적인 미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선 이후에 정치적인 미래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의 이재명 대 비이재명 구도가 더 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도가 바뀔 거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있게 되는 컷오프 순위는 발표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과거에 있었던 정당의 경험들을 비춰보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세상에 알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나왔던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높은 지지세가 한풀 꺾인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 비춰지게 된다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채로운 구도가 형성될 수 있고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와 그래도 한번 견져볼 만한 후보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와 1대1 승부를 겨누더라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라는 여론조사들까지 발표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컷오프 결과에 따라서 만약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뭔가 좀 높은 유의미한 지지율로 2등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나타났던 판세와는 꽤 많은 국면이 바뀔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가 내놨던 많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박용진 후보가 또 날선 비판에 나서고 있는 터라 이러한 측면들까지 고려하게 되면 앞으로 진행되는 선거 국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서 판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서는 사실 이제 이재명, 비이재명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가 좀 그 사이다가 사라지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말씀처럼 이제 자신만의 색깔을 본경선에서 드러내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될 수도 있겠네요, 전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은 1차 예비 경선 결과가 공개가 안 되지만은 사실상 다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비 경선에서 지금까지 압도적 1위를 했던 이재명 지사가 과연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가지고 1위를 할 것인지 그리고 말씀하셨지만은 이낙연 주자가 또 어느 정도 득표를 가지고 2위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이제 추미애 주자 그리고 박용진 주자들도 과연 다크호스로서의 역할을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득표율을 보일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면은 네. 상당히 나름대로 선전했다라는 평가도 있고 좀 뭔가 부족했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긍정적인 평가는 뭐냐면 1대7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잘 방어를 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부정적인 평가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사이다다운 그런 모습이 없었다. 이재명 다움이 좀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보일 것인가 플러스 과연
이재명 다음을 보여줄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상대방 주자들 입장에서는 품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품격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선 경쟁력입니다. 네. 과연 이재명 지사를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만들었을 경우에 본선 경쟁력에서 승리할 것인지, 그래서 정권을 다시 재창출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여서요. 앞으로 남은 본 경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이재명 다음을 보인다면은 이재명의 대세로는 이어가겠지만은 그런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1차에서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다면은 계속해서 추격에 어떤 빌미나 발판을 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 본경선 투표 방식에 대해서 이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와 별도로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세 차례에 그렇습니다.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국민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요, 그 얼마나 모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좀 좌우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 좀 방식에 대해서 좀 짚어주세요. 지금 이제 국민선거인단이 뭐 오늘까지 한 60만 명 정도 확보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많게는 200만 명까지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도 있는데, 그것은 뭐 각 캠프에서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 경선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50% 그리고 당원 여론조사 50%로 되지만은 지금 본 경선에서는 권리당원이라든지 대의원이라든지 또 플러스 일반 국민선거인단에 가입한 사람들 등가 다 한 표로 똑같이 치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각 캠프에서 이 국민선거인단을 어느 정도 모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그 이유는 역시 이제 1위, 2위 주자 외에 나머지 주자들은 선거인단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네. 탄력을 좀 받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압도적 1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비주류로서 자력으로 본인이 이 경선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 국민 선거인단을 준비해 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2위에 이낙연 지금 주자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과거에 한때 이제 또 독보적 1위 할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지지세가 있고 오래전부터 조직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1, 2위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나머지 3, 4위 또 뭐 5, 6위 들에 있어서는 이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변수가 되기가 좀 어렵고, 다만 중요한 것은 슈퍼 위크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세 차례 발표하거든요. 8월 15일 날, 그리고 29일 날, 그리고 또 9월 5일 날 이렇게 세 차례 발표하는데, 이 첫 번째 8월 15일 날 그 발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결과에서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넘었다, 그래서 압도적 1위를 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세론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데, 만약에 이 결과에서 이낙연 2위 주자가 생각 밖으로 굉장히 선전했다라든지, 또는 뭐 박용진, 추미애 이런 분들이 다크호스로 올라온다면은 또 다른 변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경선에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변수를 좀 짚어보고 있는데, 이 반명연대에 선을 긋고 있는 추미애 후보, 그리고 완주 의지를 나타낸 박용진 후보, 또 TV 토론 이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낙연 후보가 정세균 후보와 단일화를 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정세균 후보는 이광재 후보와의 1차 단일화를 거쳤기 예. 때문에 그 이후로 얼마든지 이낙연 전 대표 등과 같이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들이 충분하다 생각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건 이광재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 정세균 후보가 과연 얼마만큼의 득표율로 이번 예비 경선을 통과하는가가 핵심입니다. 단일화를 거쳤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지지율에서 뒤처지게 되는 순간 단일화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한때는 빅3로 불렸던 정세균 후보지만 지금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는 오히려 추미애 후보에게도 조금 밀리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하위권에 머무르면서 예비 경선 컷오프가 되게 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단일화 효과들은 상당히 미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슈퍼위크 제도가 굉장히 눈길을 끌게 되는데, 한 번에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선거인단 결과를 통해서 8월 중순에 발표되는 그 내용을 지켜보면서 유권자들의 표심들은 급격하게 이동될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각종 후보 진영에서도 이 첫 번째 있게 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가장 높은
높은 결과를 득표하기 위해서 아마 각종 조직 총동원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 저한테도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민주당에 있는 모 국회의원 2명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거인단에 가입해달라고. 제가 다른 정당에 소속돼 있지만 선거인단에 국민선거인단 참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민주당의 경선 구도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미 모집단 숫자가 늘어나는 순간 이런 역선택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체 선거를 한 번에 치르는 것이 아니라 1차 선거인단 바로 이 지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참여하고 다른 선택지를 내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은 많이 남아있는 선거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 경선 결과 1차 선거인단 결과를 좀 지켜봐야 좀 구도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본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없으면 결선 투표로 네. 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좀 단일화가 어떻게 보면 필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 여부가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1등 주자를 달리더라도 과반의 득표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결선 투표를 통한 1대1 단일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나머지 주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1위 주자를 공고하게 만들지만 나머지 주자들이 자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거 기간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1등 주자의 표가 오히려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50%를 못 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커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1등 주자가 조금은 어느 정도 정리돼 있다면 누가 2등 주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이 다툼들이 꽤나 치열하게 벌어질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경선이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는데 지금 변수가요. 코로나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수도권은 4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좀 경선 연기론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다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경선 연기론이 다시 대두된 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 같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4단계 최고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비대면으로 네. 경선 방식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는 이 비대면으로 인한 경선에 대한 근거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실은 비이재명 연대의 고리 중에 하나가 이 경선 연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뭐 이낙연, 정세균 이런 측에서 강력하게 경선 연기를 주장을 했지만은 송영길 대표가 밀어붙이면서 결국 이제 고개를 숙였는데 네. 이번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지금 송영길 대표 지도부 입장에서는 경선 연기는 없다. 다만 뭐 횟수를 조정한다라든지 또는 방식을 좀 바꿀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경선 일정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 문제는 내홍의 불씨로는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원에 명시가 돼 있는 상당한 사유에 이번 4단계 격상이 좀 해당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전례 없는 거리두기가 사실 내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선거 국면은 비대면을 기준으로 선거를 준비해 왔겠습니다마는 여전히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순간 각 후보들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세와 본인들의 정책 공약을 펼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네. 전대미문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한 3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일이 이제는 원격 수업으로 조정되게 되고 유치원 같은 경우도 방학 기간들이 조정되면서 가정 내에서도 일대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자영업자가 겪게 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오직 대통령 후보 경선에만 몰입되는 모습들을 민주당의 주자들이 보여주고 있을 때 집권당의 책무라는 건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정권의 안정적인 노력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의 한 복판에 설 수 있는 공산도 큽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경선 연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못을 박아왔지만 네. 지금 있게 되는 이 내일부터의 4차 대유행 국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민주당 지도부도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오늘 5시 반에 발표될 견선행 티켓 6개를 누가 가져가게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 4명까지는 안정적으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예. 1위 주자 이재명, 그리고 2위 이낙연, 3위 추미애, 그리고 뭐 4위로는 뭐 박용진 의원까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또 티켓을 가지고 여기 지금 한 분 빠진 분이 누구죠? 4명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
이재명, 이제-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그렇죠. 정세균 전 총리가 최근에 하도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빠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정세균 전 총리가 과연 이번에 이제 예비 경선에서 다시 뭔가 역전의 발판을 보여줄지도 좀 주목의 대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티켓이 남았는데 이 맞습니다. 티켓을 가지고 김두관 의원 그리고 또 최문순 의원, 최문순 지사죠. 예. 이 두 분이 경합을 할 것으로 보여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은 김두관 의원이 조금 더 앞서는 그런 경향이 더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국민 면접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예. 받았기 때문에 이 두 분이 한 장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울 텐데 이거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경선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율이나 순위가 발표 비공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경선을 통해서 이제 뭐 이게 구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국민들은 좀 어떤 관전 포인트를 지켜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도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과정들을 보더라도 당초에 1차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들이 발표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나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민주당에서도 누군가는 집계를 하게 될 것이고 여기 기자들은 모든 취재력을 동원해서 최소한의 순위에 대한 여부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집계율에 대해서 발표가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받았던 표 중 얼마나 압도적인 그 지지율을 유지하게 되는지 지금은 당원 50%,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50%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 수치랑 큰 변동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 당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 표에서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을까가 궁금하고요. 제일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는 추미애 전 장관의 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지 여부겠죠. 예. 지금까지 보여줬던 각종 조사 수치에서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1차 예비경선 컷오프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넉넉한 표심을 바탕으로 만약 그 순위권 안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 이후로 힘을 받고 파괴력 있게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주자들과 다른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외 주자까지 합치면 10여 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상황은 좀 어느 정도 순위가 사전에 알려진 바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글쎄요 좀 난전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유력한 대권 주자로 불리우는 윤석열 전 총장이 여전히 국민의힘 밖에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최대 과제는 8월 경선이 출발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당으로 입당하고 선거를 치르는 일이 핵심 과제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경선 지점들을 바라보면서 고심이 깊어질 수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1위 주자로 경선을 치르게 되다 보니까 각종 토론회에서 나오는 상대 후보들의 지적은 모두 이재명 지사를 향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비판도 있지만 정책에서부터 특히 바지를 벗을까요 등에 대한 발언이 나올 정도의 네거티브 공방들이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예. 당내에 있는 기반이 없는 윤석열 전 총장이 당에 입당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게 됐을 때 이 같은 일들의 기시감들이 그대로 국민의힘에 적용되면 어떡하겠는가라는 걱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밖에 있는 주자들과 함께 선거를 치르면서 당의 기반이 없더라도 여기에 대한 생채기를 최소화시키면서 선거를 치러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볼 포인트는 네. 과거의 상황이면 야권이 분열돼서 선거를 끝까지 치르는 그런 난타전의 선거들도 존재해 왔습니다만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윤 전 총장 본인도 얘기했듯이 분열돼서 선거를 치를 걱정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야권 통합은 기본적인 명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에 들어와서 선거를 치를 것인지 아니면 바깥에서 본인의 공간들을 키우다가 마지막에 극적인 효과로 손을 잡게 될 것인지 여전히 많은 가능성들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저는 이제 가운데요. 좀 달려보는 게 굉장히 보수 야권의 후보 단일화는 험난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 조기에 입당을 해버리면 결국 이제 원샷 경선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의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보면은 국민의힘의 조기 입당은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8월 경선 버스 정시 출발을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지만은 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 8월에
입당한 가능성도 저는 오히려 더 희박하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제3지대에서 독자 깃발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이제 투트랙 경선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과 최근에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공동 연대 전선을 분명히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선택지는 두 개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후보 단일화하는 지난번에 서울시장 모델과 같이 예.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와 함께 제3지대에서 독자적으로 깃발을 들고 끝까지 달릴 가능성도 굉장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엑스파일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복잡한 변수들과 맞물려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예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취재를 하면서 경찰에 사칭한 혐의로 MBC 기자 2명을 서초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처가 리스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결혼적 문제라고 선을 그어왔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에 관한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신호가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4.7 보궐선거에서도 KBS의 오세훈 시장의 내곡동 보도 등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공영방송이 선거 전에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에 날을 선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면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각종 진영과 정당과 캠프에서는 언론의 보도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집권 당과 정부와의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을 야당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제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MBC의 이번 취재 과정 속에서 취재원 신분을 속이면서 취재를 했던 내용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일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의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문제까지 끌어내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또 다른 포석이 있으니까 그게 더 중요한 포석 같아서 좀 첨언을 해야 될 것 어떤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건은 MBC 취재 기자가 분명히 잘못한 거죠.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슈를 좀 전환하기 위한 그런 포석도 담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윤석열 엑스파일 그리고 장모가 요양병원 불법 수급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징역 3년을 받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앞으로 또 재판이 있을 거예요. 은행 통장 잔고증명서 347억을 위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유죄가 나올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도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다 뭐 줄리 의혹이라든지 또 논문 표절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MBC하고의 대립각을 강력하게 세움으로 인해서 이 이슈를 바꾸겠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점령군 발언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와 대립각을 세운 문제 또는 뭐 원전 핵 폐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내가 유형무형으로 압박을 받았다면서 정치로 진출한 것에 대한 명분을 정당한다라든지 또는 뭐 한일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대립각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불리한 윤석열 엑스파일을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포석에서 나온 행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영민 전 비대위원은 이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지난날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가장 억울한 부분들 몇 가지를 꼽으라면 그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검사장에 관련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내용으로 기소조차 되지가 않았고 관련된 해당 기자의 취재 유일이 위반 정도로 현재로서는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내용은 MBC 기자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 본인에 대한 신분들을 완전하게 속이게 되면서 실제로 취재 유리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각종 위법적 성격이 강한 일이기 때문에 과거 한동훈 검사장이 제기했던 잣대와 공정한 잣대로 범여권 그리고 정부가 이를 바라보게 된다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검찰은 이 문제를 들여다보게 될지 공론화시키고자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아무리 처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른 방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거나 다른 이슈를 끌고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여권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
가족에 관한 모든 일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환한다고 전환될 일은 아닐 겁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위법의 잣대 그리고 공정의 잣대에서 형평성 있는 논란으로 접근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공영방송이 제기되는 이런 문제들은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권의 또 다른 주자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친의 탈상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보다 더 국민의힘에 일찍 입당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실제 내부에서도 그렇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사실은 전체적인 국민들께서 이 사람이 유력한 대권 주자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수치도 마찬가지고 네. 또 인지도를 바탕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 대중적 인식들은 많지만 정치권이 좀 깊이 개입이 되거나 전문가 집단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과거의 미담이나 감사원장으로 재직했을 때의 활동 내용들을 일컬어서 앞으로 굉장히 유력한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의 위치는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이 함께 겹치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터라 결국 국민의힘의 입당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조금 앞당기기 시작하는 순간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요. 네. 최재형 원장 입장에서는 만약 대권 출마를 가시화하고 직접 나서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입당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설왕설래가 있는 모양이고요. 여권에서는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그런 언행 같아요.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해가지고 당내에서도 논란이 됐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또 통일부 폐지를 해가지고 중진도 또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 혼자 개인의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최소한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하나는 당론으로 하려면은 당론을 모으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당 대표가 계속해서 불쑥불쑥 던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당론으로 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사회적인 공론화 절차를 좀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데 불쑥불쑥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논거를 보면은 상당히 논거가 부족해요. 보니까 대표적인 논리가 제대로 여성가족부가 일을 못했다. 통일부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 또는 장관들이 전리품으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논리라면은 그럼 경찰이 제대로 일 못하면은 경찰청을 폐지해야 됩니까? 또 국방부가 제대로 일 못하면은 국방부를 폐지해야 됩니까? 네. 그리고 기상청이 계속해서 일개입을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상청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잘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지만은 이준석 리스크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성공적인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진중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변화 없이 좀 불쑥 꺼낸 발언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속내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이준석 대표의 평소 소신이 그대로 드러난 발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교수님 얘기 중에서 중요하게 지적하고 바라봐야 될 건 그냥 개인 정치인 이준석의 발언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당대표의 발언이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겠죠. 지금 이게 단순한 평상시 상황의 당대표의 발언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뉴스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8개월 뒤에 치러지는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고 여기에 대한 이 정부의 통일부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거나 여가부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거나 할 수 있는 힘들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당대표가 이 발언과 의지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에 있는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본인의 정책 공약을 바탕으로 국민께 알리게 되고 국민과 당원의 선택에 따라서 최종 후보가 된 사람이 민주당과의 경쟁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맞춰지는 이러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우려가 되는 건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가서 얘기가 전달되는 순간 대권 주자들의 이야기와는 관계없이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이 통일부를 폐지하고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이구나라고 오해 소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